안녕하세요. 스카이프 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라입니다. 와.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형사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형사보상이라면 변호사님이 예전에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서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변호사님이 무죄를 받은 사건이죠. 그때 제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하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변호사님한테 이제 여쭤보았을 때 형사보상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아요. 정말 진행자님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 사건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제가 피고인의 대리해서 형사보상 청구까지 진행을 하였고 얼마 전에 그 결정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보상이 무엇인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전에 보상이라는 말이랑 배상이라는 말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해하면 형사보상 제도를 훨씬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진행자님은 그 보상이랑 배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둘 다 비슷한 말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정도로 다른 말이에요. 둘 다 어떠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이기는 한데 보상은 그 침해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해서 배상은 그 침해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나를 위협해서 돈을 뺏어갔다. 그러면 그건 위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강도에게 내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 땅을 수용했다고 해봐요.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내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니까 그 피해를 보상하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정당한 행위지만 그 과정에서 내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 말씀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요? 네,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은 범죄가 발생하면 단서를 모아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판사는 최선을 다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기소한 검사나 유죄 판결에 선고한 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법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제도니까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피해에 대한 구제는 배상이 아니라 이제 보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큰 차이가 있어요. 배상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피해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상은 정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입은 피해액이 그보다 더 많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한도에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액은 법에 정해져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법률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전에는 형사보상법이었는데 2011년에 개정되면서 법률 이름이 길어졌어요.
이 법률에서 형사보상의 요건이나 절차, 보상액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게 되면 미결 구금일수를 산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미결 구금일수라는 말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일수를 의미해요. 이처럼 미결 구금일수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미결 구금일수는 형기에 자동으로 산입이 돼요. 예컨대 구속되어서 4개월 동안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판결로 선고된 징역 1년 중에서 이미 구속되어 있던 4개월은 자동으로 산입이 되니까 피고인은 판결 선고 후에는 8개월만 더 살면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속되어서 4개월 동안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 징역형 자체를 선고받지 않았으니까 피고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 기간은 산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고인은 국가에 그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체포 또는 구속해서 조사받다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알리바이가 증명돼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비록 재판은 받지 않았지만은 구금된 기간 동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우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중에 진범이 잡히거나 해서 재심 판결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결 구금 일수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동안 피고인이 받은 형 집행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일 텐데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금 일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법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2024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9,860원이니까 하루로 따지면은 8시간을 곱해서 78,880원이 되고, 그러니까 보상금의 하한은 1일 78,880원, 상한은 1일 394,400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2024년 국선 변호인 보수액이 55만 원이니까 신급당 275만 원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따져서 일당하고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일당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여비는 이제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2024년 기준으로 한 23,500원 요 정도예요. 지금 설명드린 구금일수, 변호사 보수, 일당과 여비 이런 항목들의 합한 금액을 형사보상금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하한이랑 상한이 5배 범위라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이처럼 보상 액수에 5배나 차이를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만 보면은 똑같이 무죄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죄 이유를 보면은 전혀 달리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컨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판결에서는 심신상실이 인정돼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다거나, 진범을 보호해 주려고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자백을 해서 피고인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사실이 들통나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범죄 사실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에서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랑 이번에 유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리 피고인이랑 똑같게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보상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재량으로 아예 형사보상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상한이랑 하한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판사가 보상액을 정하도록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변호사님이 형사보상을 받아준 사건은 상당히 많은 보상을 받았겠네요. 네, 실제 결정문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영 처리한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2월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고요. 구금 이슈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7,665만 원, 비용보상금으로 870만 5천 원, 그래서 합계 8,535만 5천 원의 보상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기초사실로서 우리 피고인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요.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 금액은 1일당 35만 원으로 정해졌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보상 금액 하한이 78,880원이고 상한이 39만 4,400원인데 우리 사건에서는 35만 원이 인정되었으니까 거의 상한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고인의 여비와 일당으로 1일 7만 3,500원, 그리고 변호인 보수로도 최대치인 5배가 적용이 돼가지고 775만 원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네요. 확실히 결정문을 보니까 형사보상 청구를 맡으신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거의 법에서 정한 상한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 액수를 정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아요. 근데 형사보상 청구를 담당한 재판부가 반드시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와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재판이 확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재판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때에도 그냥 청구하면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상 액수를 많이 인용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빠뜨리지 않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번에 유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피고인이 정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을 가장 강조를 했지만은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근데 그 직장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이 정도 되는 급여를 받아왔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사귀어 왔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하고도 수감 생활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도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였어요. 이런 모든 정상을 참작해서 법관이 보상 금액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피고인은 그나마 최대한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러면 형사보상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판사님들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일반 재판처럼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에 형사보상법을 제정했을 때는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진행자님 말대로 맞는 판사님들에 따라서 상당히 그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혀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1년에 개정된 법률에서부터는 법원의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어요. 따라서 보상 청구 자체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보상이 인용되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즉시 항고를 해서 항고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그래도 저는 이게 피고인이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보상 청구 이외에는 피고인이 따로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보상은 정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한도에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배상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입은 피해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만일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한 위법 수집 증거가 근거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정당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최근에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로 재심 청구가 돼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케이스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아무래도 현행 형사보상법이 정한 보상금액의 한도가 피고인의 실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진행자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잘 알겠어요. 형사보상과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시효가 있어요.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해야 돼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이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보상 결정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나 변호인이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상 결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해요. 이런 기간에 놓치면 안 되니까 꼭 챙기셔야 돼요. 네, 잘 알겠어요. 오늘은 김하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랑 그 절차, 보상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